저는 노보노디스크보다 뭔가 일라일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GLP-1만 작용하는 것보다는 GLP-1이랑 GIP를 같이 작용하는 이중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일라일리고, 젯바운드랑 마운자로의 적응증 확장도 지금 노보노디스크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중 감량을 넘어서 적응증 확장까지 잘할 수 있는 게 일라일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젯바운드뿐만이 아니라 3중작용제도 하고 있어요. 임상 3상 중이거든요. 이 레타트로타이드의 임상 3상이 잘 되면 이 또한 약간 센세이션하지 않을까. 벌써 올해도 이제 한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네.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 어땠다고 좀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래도 일단 심플하게 작년보다는 훨씬 좋았죠. 작년보다는 훨씬 좋았고 7월부터는 그 어떤 섹터보다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가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올해 매력적인 섹터였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사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공통수혜주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내년은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내년 상반기 혹은 초까지는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지금 대선 전까지 국채금리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대선에 따라서 수혜를 볼 직종들, 섹터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섹터들이 지금 수급을 조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선 주자 중 누가 당선이 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심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당선이 됐을 때 더 큰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가 지금 더 관심을 많이 받거나, 혹은 최근에 폭락했던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수급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조정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특출난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잠깐 쉬어갈 때 이 바이오가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노려봐야 될 텐데요. 요즘에는 플랫폼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 그 바이오텍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요즘에는 제약사들 있잖아요.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최근에 보시면 신약 개발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도입한다든지, 혹은 이제 바이오텍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제약이랑 바이오랑 큰 차이 없이 이제 제약 바이오를 그냥 하나의 섹터를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구분이 없어졌구나. 그럼 플랫폼 기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질환을 고치는 게 신약 개발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환을 고칠 약물이나 항체를 질환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빠르게 전달해주는 게 이 약물 전달 기술이고, 그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많이 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체나 약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몸에 침입한 나쁜 것들 있잖아요. 바이러스나 뭐 이런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전달을 해주는 매개체가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바로 약을 이렇게 넣으면은, 저희 왜 아플 때 감기약 먹잖아요. 네네. 그럼 플랫폼 같은 기술 없이도 그냥 치유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심각한 질환도 아니고, 이제 바이러스가 몸 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암은 우리가 암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폐암, 갑상선암 되게 다양한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다이렉트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암의 경우에 혹은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질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특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 빠르게 전달해주는, 배달해주는 약물 전달 기술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 봤을 때 난생 거의 처음 들어본 그런 암들, 뭐 비소세포, 폐암 막 이런 거였군요.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 하면 이중항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항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몸에 침입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이제 뭐 세균이나 나쁜 그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물질인 항원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항체예요. 항원이랑 항체랑 결합을 해서 그 나쁜 물질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중 항체는 말 그대로 항체가 두 개다.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두 개의 다른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말 그대로 붙어있는 게 이중항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물질인 항원 두 개의 항체가 이제 잡는 거죠. 특정 질환이든 나쁜 것들은 이제 원인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원인을 갖고 있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모두 타겟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중항체인 거죠. 그럼 훨씬 빠르겠네요. 빠르거나 이제 효능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중항체 기반의 상용화된 의약품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임상 진입한 것들도 지금 막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신세대 기술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신세대 기술을 보유한 좀 대표적인 기업은요? 이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제 ABL 바이오의 경우 이중항체 플랫폼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갖고 있는데요. 그랩바디 T랑 그랩바디 B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랩바디 T는 항암제 쪽이에요. 항암제 쪽의 플랫폼이고 4-1BB라는 T세포 보조자극 인자 중 하나로 이제 T세포 활성이나 생존에 관여되어 있는 면역 항암제의 타겟으로 많이 쓰이는 이 4-1BB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다른 암 유발 인자를 타겟하는 항체를 붙인, 그러니까 4-1BB를 타겟하고 이제 다른 암 유발 타겟을 타겟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항체를 타겟하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1BB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랩바디 B라고 해서 이제 뇌질환 타겟. 그러니까 뇌질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뇌는 뇌혈관 장벽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뚫고 뇌질환을 고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뇌를 감싸고 있는 벽을 투과하는 플랫폼, 그 플랫폼 이 항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항체는 그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항원을 이제 타겟하는 항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중항체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항암제든 뇌질환이든 이제 기본적으로 암의 원인이 되는 이제 공통적인 특성을 타겟하는 항체 하나랑 우리가 타겟을 하고 싶어하는 특정 그 암종 혹은 특정 뇌질환을 타겟하는 항체 하나, 이렇게 붙여있는 게 이중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서 지금 완전 베스트 인 클래스가 키투루다라고 하잖아요. 1년에 30조 원씩 팔리니까. 근데 이제 키투루다랑 임상 3상에서 직접 비교를 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중국 임상이라서 좀 말이 많긴 한데 직접 비교를 한 임상을 보여준 기업이 최근에 암학회에서 이제 서미탈프티스라는 기업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중항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중항체 쪽 조금 앞으로 면역항암제에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이중항체를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가 진짜 좀 어렵네요. 맞아요. ABL 바이오는 그러니까 결국에 면역항암 쪽 하나, 뇌질환 쪽 하나 이렇게 기술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랫폼이 이제 두 개 있고 이 플랫폼에다가 뭐 암종에서는 뭐 어떤 암종을 쓸지 뭐 그중 4-1BB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뇌질환은 이제 뇌혈관 장벽을 뚫어주는 이 플랫폼이 이제 또 하나의 항체고, 이제 뇌질환의 원인을 타겟하는 그 물질 하나를 또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ABL 바이오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뭐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결과물이 곧 나와요? 이제 ABL 바이오는 최근에 뭐 BMS나 머크랑도 병용 투여 계약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진전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뭐 아이맵이나 시스톤과 같은 중국 회사한테도 이제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들도 있고 이미 임상 진전을 많이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볼만한 기업인 거죠. 최근에 ABL 바이오 마일스톤도 수령했다라는 네네네네. 거 공시를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요. 머크사가 있고 또 이번 거는 사노피였던 것 같고 맞아요. 이 각각의 다 이중항체인 거예요. 다 이중항체인데 사노피랑 계약을 한 거는 뇌질환, 그러니까 그랩바디 B고요. 이제 머크랑은 그랩바디 T가 접목된 파이프라인을 병용 투여 계약. 그거는 이제 라이선스 계약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판 건 아니고 우리 일단 해보자. 여기서 잘 나오면 그 다음에 큰 계약을 진행할게. 이 정도의 계약이었던 거고, 사노피랑 계약을 한 거는 진짜 대규모 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1조 원 이상이 총 계약 규모를 자랑했고 선급금만 이제 1,00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ABL 바이오가 그로 인한 자금 유입이 꽤 컸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받은 거는 이 제조로 인한 마일스톤을 받았고,
이제 임상 1상이 끝나고 이제 내년쯤에 임상 2상에 도입을 하게 되면 ABL 바이오랑 사노피가 원래 임상 1상은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 2상부터는 사노피가 단독으로 다 테이크오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년부터는 임상 1상 데이터 한번 보고 임상 2상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또한 조금 매력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큰 계약 규모가 ABL 바이오는 머크랑 이제 사노피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책을 또 열심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 보니까요, 기술 수출에 대한 것도 있던데, 안 그래도 마일스톤 말씀해주신 김에 이 기술 수출은 뭐 언제 받는 거고 왜 받는 거고 이런 것도 궁금해요. 어떤 단계에서 파느냐도 중요한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의 전임상 단계에서 그 기술을 팔았어요. 그 기술이 접목된 물질을 판 거죠. 근데 그 ABL 301이라는 파킨슨 치료제를 판 건데 전임상 단계에서 팔았을 때 전임상 단계 치고 되게 많은 계약금,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 선급금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게 몇백억 원을 받았고 임상 1상에 진입하면서 또 몇백억 원을 받고 이게 단계별로 임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임상 다음 단계 혹은 임상 단계에서 첫 환자 투여 이 시기 때마다 조금씩 돈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조 라이선스를 주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한 70억 원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찌됐든 어떤 파이프라인이든 임상이 진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이 진전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돈을 조금씩 주는 거죠. 그리고 총 계약 규모는 그게 다 포함이 된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다 팔렸을 때, 상용화 다 됐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느냐,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이제 마일스톤을 계속 이제 받는 건데, 근데 사노피는 아까 1상이랑 2상 이제 올라가는 것도 사노피만 하고 ABL 바이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마일스톤은 받나 보네요. 그렇죠. 임상 1상은 같이 해보자 이런 식이었고 물질 자체는 이제 다 사노피 거예요. 다 사노피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 넘겨주는 거죠. 너가 다 해. 그리고 이제 상용화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로열티라는 걸 이제 받는 거죠. 매출의 뭐 10%를 이제 매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 구조지. 사실 그 물질 자체에 대한 판권은 이제 사노피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바이오는 이런 공시들 나왔을 때 되게 팍팍 튀는 경우가 많은데 들을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공시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투자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짜로. 마일스톤은 단계별로, 그리고 로열티는 팔리는 만큼 매출에 따라서 받는 거다. 좋습니다. 저희 지금 바이오 플랫폼에서 ABL 바이오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중 항체는 ABL 바이오가 가장 좀 유명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다음으로 ADC 기술도 굉장히 핫해요. 이건 뭐예요?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ADC 자체가 딱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뜻인데요. 이제 약물이 암세포로 갈 수 있게 항체가 도와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암세포에 다이렉트하게 약물이 갈 수 있도록 항체가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능에 있어서 다른 플랫폼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또한. 왜냐면 우리가 암세포를 타겟하고 질환을 고칠 때 거기에만 꼭 가진 않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거기에만 가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항체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제 암세포로 많이 가니 최근에 ADC 기반의 항암제들의 효능이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리가켄 바이오가 오노약품이랑 뭐 이렇게 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이런 기술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 리가켄 바이오가 국내 이제 1등이죠. 1등 ADC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ADC 국내 대장주이고 오노약품에 LCB97이라는 전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팔았어요. 근데 LCB97이 리가켄 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매길 때 한 번도 기업의 가치에 포함된 적이 없었던 파이프라인인데도 총 계약 규모 1조 원으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리가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이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 LCB97 자체도 L1CAM이라는 타겟을 하는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 타겟 자체가 세포막에서 발현되는 이제 단백질이고 신경세포나 그런 신호 전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세포 증식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타겟으로
지금 뭐 좋은 의약품이 없다 보니 아마 오노약품이 그냥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 타겟을 좀 가져가 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전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총 계약 규모는 1조 원이지만 선급금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급금이 얼마 들었는지는 잘 모르고 총 계약 규모는 1조 원이었고 이제 오노약품이랑 이 물질을 기술 이전 계약을 할 때 ADC 플랫폼 자체에 대한 패키지 계약도 했거든요. 플랫폼이랑 물질 둘 다 이제 파는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패키지 계약이었던 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유의미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ADC 기술 제일 잘하는 기업? 리아켄 바이오고 또 ABL 바이오도 하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ABL 바이오랑 리아켄 바이오가 공동 개발 중인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ROR1 ADC라고 해서 고영암에서 많이 발현되는 ROR1을 타겟한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12월에 혈액암 학회에서 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리아켄 바이오랑 ABL 바이오가 요즘에는 많이 묶여서 설명되는 경향이 조금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생산까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좀 차세대 동력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거든요, 원래는. 이제 공장 증설하는 정도만 있지. 근데 ADC 쪽에 CDMO를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몇 년 전부터 ADC 기술도 도입하고 ADC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다 밟고 있어요. 그래서 ADC 쪽 생산도 이제 내년부터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생산단에서는 이제 ADC 기업들과 나중에 수주 받고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이오텍들은 그런 기술들을 보유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거고 국내에서 그런 거를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머크라든지 이런 빅파마들이 줘야지 삼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상용화를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생산을 맡긴다고 하면 글로벌 ADC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맡기거나 혹은 이제 국내 기업 중 해외 파트너사 있는 기업들이 결국엔 맡기겠죠. 그러면 ADC 기술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리가켐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리가켐 바이오나 이제 ABL 바이오를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은 게 알테오젠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알테오젠도 ADC 뭐 한다고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본래 갖고 있는 지금 모멘텀도 되게 많잖아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ADC 항암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 ADC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은 피하 주사 제형이 SC 제형으로 기존 IV 제형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항암제들이 다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이 ADC SC 제형 계약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걸 제형을 변경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SC제형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국소 부위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감소를 하고 편의성이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올라가고 이제 효과가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그런 작은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해서 그래서 이제 SC제형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면역항암제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SC제형으로 변경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를 높여주는데 한몫한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키트루다 SC 제형을 머크가 알테오젠이랑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3상이 올해 끝났고 내년에 결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 승인까지 내년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쪽 마일스톤도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로열티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알테오젠이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플랫폼이 지금 경쟁사인 할로자임 대비 특허가 조금 더 길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을 가장 이제 계약을 보유한 거는 키트루다. 그렇죠. 가장 큰 계약이자 이제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를 가장 많이 높여준 게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계약이거죠. 키트루다는 암인가요?
네,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테오제닉 머크랑 그런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열광을 한 거죠. 이 면역항암제를 머크가 독점으로 갖고 있나요? 그죠. 보유하고 있고 2028년에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그 특허 만료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SC제형으로 머크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바꾸면은 더 연장. 그쵸. 그래서 보통 특허 만료를 앞두고 제형 변경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특허 만료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알테오젠과 더 연락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또 대표적인 뭔가 그 계약이 있어요? 알테오젠? 산도즈랑 계약한 것도 되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산도즈가 바이오시밀러 회사예요.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이고, 지금 산도즈와 최근에 계약한 것도 보시면 바이오시밀러의 SC제형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두 가지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다품목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고, 2028년에서 30년 정도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SC제형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SC제형 자체 플랫폼을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의약품들에 적응을 할 수도 있지만, 바이오시밀러들도 SC제형이 무조건적으로 RV제형보다는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또 SC제형으로 만들게 되면 특허가 또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약으로 쳐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SC제형으로 변경을 하는 게 여러모로 그냥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완료된 게 FDA 허가까지 받고 지금 팔린다는 것까지 가정해서 막 밸류를 많이들 매기시고 훨씬 더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통과된다고 보세요? 일단 상대방이 머크니까 이게 많이들 빅파마랑 계약을 하는 국내 기업들을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을 믿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믿는 거고, 그 상대방이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이 계약을 했다면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입증해준 해외 기업을 믿는 것도 큰 거죠. 플랫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만도 요즘 핫한 게 주사제로 하다가 우리가 먹는 걸로 이렇게 제형을 바꾸는 거가 알테오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제형 변경이 점점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바꾸는 게 궁극적인 목표긴 하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바이오텍이 나타나면은 알테오젠보다 훨씬 더 올라설 수 있겠네요. 비만도 시장이 워낙 크니까 많이들 기대를 하시죠. 아니, 비만 치료제 근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주위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쭤봤는데 효과는 무조건 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GLP-1 자체가 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인크레틴 호르몬 중 하나인데, 식사 다음에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들이 이 GLP-1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GLP-1 수용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좀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조절도 개선하고 인슐린 분비도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GLP-1 유사체는 당뇨 쪽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포만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제 비만까지 적응증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위고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GLP-1 유사체에 대한 이해도 조금 많이 높아졌는데, 후발주자 중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혹은 이제 젯바운드라는 이름으로도 팔리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GLP-1만 타깃을 하는 게 아니라 GIP라는 또 하나의 인크레틴 호르몬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작용제예요. GLP-1만 하는 게 아니라 GIP의 경우에는 똑같이 식사 후에 혈당을 조절하고 이제 소장의 세포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GLP-1이랑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인슐린 분비에 있어서는 이제 GLP-1이 조금 더 큰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GIP가 GLP-1이랑 같이 작용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이중작용제다 보니까 GLP-1만 타겟을 했을 때보다 GIP랑 같이 작용을 하는 이중작용제로 만들어졌을 때 효능이 더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젯바운드, 일라일리의 젯바운드가 체중 감량 효과에 있어서는 위고비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왜냐면 이 마운자로이자 이제 젯바운드가 체중 감량 효과가 평균적으로 68주였나? 에서 22% 정도
감소 효과가 있는데 이제 위고비는 거의 이제 15% 정도에서 이제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평균 체중 감량 효과가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만 쪽에서는 이제 젯바운드 선호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하면 직접 맞아보고 싶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맞아요. 꽤나 계시겠지만 그래도 투자 입장에서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위고비가 들어왔잖아요. 네. 아니 근데 위고비가 들어온 게 시장 확장성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결국 우리 기업들은 다 후발주자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뭔가 왜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게 맞나요? 근데 저도 네. 왜 관련 기업들이 오르지? 이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위고비는 만들어진 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고 위고비랑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관련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왜 비만 약이 들어왔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비만 치료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냥 올랐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고 인기가 많은 거를 다들 실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올랐던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시장 선점을 두 기업이 확실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막 상한가를 가니까 네. 그럼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환기된 차원이다라는 거네요. 국내에선 근데 그나마 좀 수혜를 찾자면은 유통기업들인 것 같은데 유통기업도 이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차갑게 해서 막 포장을 해줘야 되고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이게 처방이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캐파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래요? 그러기에는 약가가 너무 세지 않나? 근데 애초에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리는 가격이 훨씬 싸기는 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각보다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뭔가 비만 관련해서 국내 기업에 수혜주는 이제 많지 네.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많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냥 이제 비만이 좋으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좋다면 국내 기업들이랑도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가 이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럼 국내 기업에서 선두주자가 있나요? 그래도 해외 쪽 임상 데이터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동아ST. 이제 동아ST는 지금 자회사인 유로보 파마스티컬스를 통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랑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중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임상 진정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다중용량 시험에서의 데이터는 내년 1분기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동아ST의 유로보는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고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GLP-1 제제랑 이제 간접 비교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도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조금 그래도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오비시티 데이에서도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의 좀 단점 중 하나가 근육이 조금 빠진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요나 근육이 빠지는 거.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랑 병용 투여하거나 비만 치료제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에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는 걸 막아주는 보조제를 지금 한미약품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용 투여 파트너 혹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지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임상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 임상 데이터에서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했고 11월에 데이터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GLP-1이랑 이제 글루카본을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개발되다가 얀센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가 반환이 됐다가 지금 머크에 다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이 물질도 어찌됐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을 잘 하고 있고 임상 이상에서 간지방 감소율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70%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게 세마글루타이드보다 한 30%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진전되면서 이것도 데이터를 조금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그래도 좀 현실적인 기업은 한미약품이 아닌가. 병용해서 좀 사이드 이펙트를 잡아줄 수 있는. 그쵸. 그게 조금 저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이제 바이오텍들. 이제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같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기업들의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기업들이랑 빅파마들이 계약을 하길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임상 데이터에서 그들과 큰 진전을 보이는 곳은 많이 없고 빅파마들의 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미약품은 또 빅파마랑 뭔가 계약한 그게 있으니까 전례가 훨씬 더 그렇겠군요. 비만 시장은요,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 다 주사잖아요. 주사도 있고, 뭐, 사실 대부분 이제 경구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너무 먼 미래일까요? 아니요. 방향성? 경구용이 이미 있어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고 경구용이 있기는 한데 이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주사제보다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선호도가 조금 더 낮은 거예요. 경구용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 펩타이드 제형 자체가 비싸요. 그러니까 경구용을 만든다고 더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더 좋아져야만 이제 업사이드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지금 있기도 하고 요즘 또 경구용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해외 바이오텍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킹의 경우에 뭐 주사제의 파이프라인이 메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구용을 한다고 최근에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10월 말 정도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높은 용량에서도 데이터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준 것도 있고 뭐 월간 제형도 지금 계속 개발 중이고 지금 주사 제형에 대해서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구용 임상 1상 데이터도 곧 발표할 거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근데 되게 저용량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3%대밖에 안 나오니까 조금 별로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가 지금 고용량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이죠. 원래 40이었으니까 그래서 100 이상에서도 데이터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든 좋은 약이라면 혹은 확실한 약제라고 한다면 용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효능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용량이 늘어났을 때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킹도 당일에 이제 몇십 %씩 올랐었거든요. 이걸 발표한 날에. 그래서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국내에서 경구용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한미도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삼천왕제약은 별개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리벨서스의 제네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리벨서스가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제네릭으로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바이킹에서 임상 결과가 좋으면 국내에서 또 경구용 하는 기업들도 관심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바이킹이 인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경구용을 지금 잘하는 기업이 되게 많진 않거든요. 로슈도 경구용 데이터를 발표했었는데 이게 약간 체리피킹이었어가지고 환자 수가 적었을 때는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많아지니까 좀 안 좋아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빅파마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바이킹도 누군가 사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작년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확실히 빅파마들도 경구용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네요. 좋습니다. 자, 비만은 지금 점검해봤더니 이래저래 한미약품이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거면 노보노라든지 일라이릴리를 그냥 바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기업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신고가 달성하고 저는 노보노디스크보다 뭔가 일라이릴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GLP-1만 작용하는 것보다는 GLP-1이랑 GIP를 같이 작용하는 이중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고 지금 파이프라인들 젯바운드랑 마운자로의 적응증 확장도 뭐 지금 노보노디스크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중 감량을 넘어서 적응증 확장까지 잘할 수 있는 게 일라이릴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젯바운드뿐만이 아니라 3중작용제도 하고 있어요. 임상 3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타트로타이드의 임상 3상이 잘 되면 이 또한 약간 센세이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진짜 볼거리가 많아서 언제 다 팔로우 하세요? 그러니까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서 대단하세요.